오늘은 작은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72세 김영자님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집에서 내쫓겨 결국 길바닥에 쓰러졌던 날. 하지만 병원에서 뜻밖에도 손주와 마주하며 이야기는 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와 함께 울고 웃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한평생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봄이면 논두렁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여름이면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는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홀로 살면서도 아들만은 제 곁에 있어 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그 말이 저를 집 밖으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작은 달걀 부침을 준비했지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짐을 챙기시고 나가주셔야 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표정이 보였지요. 무표정하게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내 뜻이냐? 아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농사지어 함께 일군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집 문을 나섰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쓸쓸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이웃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도 결국 그런 일이 생겼구먼. 며느리 손에 쫓겨난 거 아냐. 그 소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리가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제 마음을 더 시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눈빛이 박혔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그 시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자야 울지 마라. 너는 잘 살아왔다. 저는 한참 동안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스쳐갔습니다. 누구도 다가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따리가 옆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논두렁에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이렇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랄 때 저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서 늘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그 기도가 헛되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떼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돌덩이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그 낙엽처럼 저도 떠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 큰 길로 나섰습니다. 자동차들이 싱싱 달려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제 손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익은 며느리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셔야 합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습니다. 애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랑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못 삽니다. 그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꺼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도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길바닥에 서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을 뿐이었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노점마다 불이 켜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싱싱한 배추요, 막 따온 무요.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다니던 시장인데도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끼니조차 있기 어려웠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파 위장이 저릿했습니다. 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지갑 속 돈을 떠올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시장 끝자락에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꼭 붙잡고 따라다니던 모습. 엄마 배고파. 하며 제 치마를 잡아당기던 모습. 그때마다 저는 밥을 해 먹이며 웃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지금은 저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저리게 아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며 벤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옷은 얇았고 몸은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저는 두 팔로 몸을 감싸 안으며 떨었습니다. 멀리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그 옆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나 참 서럽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데도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장 가로등 불빛도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버틸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다가 갑자기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길 건너에서 작은 강아지가 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발 내딛자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등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와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눈앞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하얀 불빛이 머리 위로 번쩍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옮깁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들것 위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주의 웃음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어린 손주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오던 모습. 그 웃음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몸이 병원 침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귀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약합니다. 빨리 수치 확인하세요. 의사들의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소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떡해.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다시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제 삶에 다시 이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손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29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늘 걱정했습니다. 농사일만 하느라 세월이 훌쩍 흘러갔고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면 어쩌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단정한 차림을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고요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갓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을 내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소박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봄이 오는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생생합니다.
마을회관의 사람들을 불러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참 곱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정장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로 아껴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의 기쁨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주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 제육볶음 한 접시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잘 먹고 힘내서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든든합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갓난아기를 안겨주던 순간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야, 내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 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들도 아빠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손주가 자라며 집안은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첫 돌잔치에는 친척들이 모여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을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아이가 흘리면 제가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작은 오해점은 있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은 차츰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사소한 말에서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된장은 이렇게 담가야 깊은 맛이 나지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간단하게 사서 먹는 게 더 편합니다. 그때는 그저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가 거듭될수록 며느리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가야, 애는 조금만 열이 나도 금방 위험해질 수 있다. 서둘러 가는 게 좋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투는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며 웃던 며느리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주려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도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가족이니 더 가까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며느리의 얼굴은 어딘가 서늘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손주와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들아, 혹시 내 아내가 나를 불편해하는 건 아니냐?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애도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예민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듬해 여름, 저는 농사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숨이 막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은 결국 아들의 외면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손주가 제 옆에 앉아 젓가락을 놀리다가 국을 엎질렀습니다. 저는 얼른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그때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를 제가 알아서 키우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순간 밥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말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심시키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치는 듯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닌 걸까?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자리에서도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사만 오갈 뿐 따뜻한 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주에게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그림 그려요. 작은 손에 연필을 쥐고 다가오는 모습에 저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며느리의 불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놀고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교육 방식은 제가 정합니다. 괜히 버릇 들이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눈동자만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굴이 나서기 싫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향한 눈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불을 꺼도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믿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며느리도 세월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라고, 손주만큼은 늘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 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차갑게 무너져 내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끝내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손주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집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 명의를 제 앞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뜻밖의 말이었고 상상조차 못했던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지은 집이다. 그러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대출도 받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집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이 집이 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서류 한 장으로 남의 것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 내 아버지와 나의 전부가 담긴 집이다. 그러나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눈길을 피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집 명의를 제 앞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자식이라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 집만큼은 양보 못한다. 내 아버지와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지은 집이야.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손주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도장 하나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손주를 내세우며 제 마음을 흔들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집이 없으면 나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하겠니? 내 남은 세월을 어디서 보내란 말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막았었을 것이다. 저는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은행에서 온 안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담보 대출 상담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알아본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뭐냐? 은행에서 대출 안내가 왔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상담만 받아본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 말투는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왜 나 몰래 이런 걸 하니?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꽉 막히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아셔야지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저희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머니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마치 저를 집안의 짐처럼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서류 뭉치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곧 정리되겠지. 엄마만 도장 찍으면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어 올린 기둥, 제가 돌로 쌓아 올린 담장, 한 삽 한 삽 흙을 퍼 나르며 지켜온 집.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에 휘둘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 설정,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형식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내 집이다. 내 아버지와 내 피가 스며있는 집이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눈빛에서 예의는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집 하나 지키려다 손주 앞길 막으시겠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를 내세워 저를 흔드는 말투가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주 앞길을 막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이 집이 없으면 나는 갈 곳이 없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리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살피던 아들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좀 믿어주세요. 다 엄마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내 말이 믿음직하게 들리지 않는다. 왜 나 몰래 서류를 준비했느냐?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니?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언젠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부치인 아들에게서조차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낯선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롱 속에서 보관해 두었던 인감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꺼내 쓴 적이 없는 도장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류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된 서명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분명 제 것이 아닌데 붉은 인주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처리된 일입니다. 그 말은 제 머리를 세차게 때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제 허락도 제 의사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도장을 함부로 쓰느냐. 그건 불법이다. 죄를 짓는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이니 뭐니 말씀하시지만 결국 다 가족을 위한 겁니다. 괜히 고집부리다 혼자 힘들어지지 마세요. 그때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맞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마저도 제게는 멀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에게 건네는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밥상을 차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애야, 반찬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밥상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밥알만 삼켰습니다. 그 밥맛은 모래알처럼 거칠고 쓰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세탁기를 잘못 돌려 아들의 셔츠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 계셔주세요. 괜히 손대셨다가 피해만 주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얼굴에는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피해보는 건 저희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가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엔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내비쳤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밥상에 국을 올려놓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국은 애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저는 당황스러워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맛있는데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옷도 제대로 못 말리시잖아요. 바람 불면 다 떨어져서 더러워지기나 하지. 저는 황급히 옷을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에서 책을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숨이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애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밖의 달빛조차도 서글프게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점점 폭언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특히 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움직이세요. 괜히 부엌을 더럽히고 일만 늘리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니가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야, 내가 어디 가겠니? 이 집이 내 마지막인데 나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러나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는 더 못 견디겠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 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나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로 힘드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괜히 큰일 만들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려는 태도였습니다. 제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아있자 손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가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버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 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움직이지 마세요. 방 안에서만 계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젓가락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이렇게 먹이면 안 돼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손주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에게까지 무능한 사람처럼 비춰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끼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제발 다른 데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숟가락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 생각도 그러하냐?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저녁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손주가 제 옆에 앉아 즐겁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그 순간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이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할머니 말보다 부모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어찌 손주를 위하지 않을 수 있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씹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짐을 싸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목이 메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손주의 작은 장난감이 전부였습니다.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집 문을 나선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는 작았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평생 지켜온 집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기니
가슴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이웃들의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비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저 안에도 따뜻한 밥상과 웃음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너무 쓸쓸해 눈물이 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몇 장의 지폐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아 한산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람에 날린 종이컵이 덩그러니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삶도 저 종이컵처럼 바람에 밀려 어디로 갈지 모른 채 흩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디선가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소리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혼자가 된 지금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길 위에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걸려 넘어질까 겁이 났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다는 현실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옷깃을 여몄지만 몸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려졌습니다. 길바닥에 앉아 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워 억지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끝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자동차들이 쌩쌩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제 그림자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한 줄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돈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낡은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그 돈으로 방 한 칸조차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오래 다니던 시장 근처였습니다. 이미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상인들도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텅 빈 골목길에는 바람만이 휘몰아쳤습니다. 간간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 외로움이 더 짙어졌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에 놓인 오래된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워 서로를 꼭 잡아쥐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눈물은 자꾸만 고였습니다. 문득 옆자리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웃으며 찍은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기뻐하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따뜻했는데 지금의 저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사진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시장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차가운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끝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배 속이 허전하게 요동쳤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일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저는 벤치에 더 웅크리며 배고픔을 참아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빵 굽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 향기를 맡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릇빵 한 조각조차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도 다시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눈물을 비추는 듯 아프게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꺼풀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시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며 분주히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힐끗 바라보는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분 어제부터 저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며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보따리를 붙잡은 손이 저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손주의 장난감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 보따리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서러웠습니다. 시장 구석에 앉아 있다 보니 배가 다시 울렸습니다. 어제부터 굶은 탓에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은 돈을 꺼내어 빵 하나라도 살까 고민했지만 그 돈을 쓰면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맑게 웃던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내 웃음 때문에 내가 버틴다. 그런데 이제는 너도 나를 잊겠지.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발길은 어디로도 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길 위의 나그네처럼 떠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눈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머리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따뜻하기보다는 뜨겁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커졌지만 제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몸속 힘이 빠져나가고 손끝은 저릿저릿했습니다. 가슴은 쿵쿵거렸다가 이내 멎을 듯 멎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 발 내딛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따리가 함께 떨어지며 안에 있던 사진첩이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 웃음들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이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시야는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의 발소리, 분주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점점 먼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손주였습니다. 맑게 웃으며 달려오던 그 아이의 모습이 제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할머니는 괜찮다. 꼭 다시 보고 싶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불빛이 번쩍이며 제 시야를 채웠습니다. 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B- B- 하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몸은 무겁게 침대에 눌려 있었고 팔에는 차가운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셔서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맞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눈물이 고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작고 여린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손주였습니다. 두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한 불빛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 흐릿한 시야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떻게 여길.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손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괜찮다. 너희 아빠 엄마 힘들까봐 괜히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손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웃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끝내 버림받은 존재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손주는 제 손등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할머니를 다시는 힘들게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말은 제 삶의 마지막 끈을 붙잡아 준 약속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등불이 다시 켜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 말만으로도 할머니는 다시 살 힘이 난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기계음조차도 더 이상 차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손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굴은 어린데 말투에는 어른 같은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봤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그걸 어떻게. 손주는 이를 꽉 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빠가 대답도 안 하고 외면하는 거. 방 안에 있어도 다 들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만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 보고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손주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 아빠가 싫어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할머니 힘들게만 하고.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서둘러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며 달랬습니다. 애야,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는 마라. 부부로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질 때도 있는 거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손주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아이의 사랑이, 그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다짐이 제 삶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마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할머니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내 웃음 지켜주려고 끝까지 버텨야겠다. 그 순간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고 저는 그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병실 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집을 나가시면 어디로 가실 줄 알고.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좋아서 나간 게 아니다. 내 아내가 짐을 싸서 내보내지 않았느냐.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억지로 내쫓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 걸 힘들어 하셔서 스스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 말은 뻔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손주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내쫓은 거 제가 다 봤어요.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당황스레 흔들렸습니다. 손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엄마가 매일 소리 지르고 아빠는 모른 척했잖아요. 저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저는 놀라 손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가야, 그만해라. 어린 내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손주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말해야겠어요. 아무도 할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용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병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할머니를 몰라도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 말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려졌다는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이 작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눈부시게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할머니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거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손주, 그 아이의 눈물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만 살지 않겠다. 내 존엄을 지키고 이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제 눈가를 맑게 비추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오가며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손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관계자가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며칠 전 보호자분께서 입원 보증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혹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니 거기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체는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감 도장도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도장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중얼거리자 손주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엄마 아빠가 한 게 맞아요. 저 집에서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도장 찾았다고 아빠한테 보여주던 거. 그 말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확실히 들으니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이름이 쓰이고 내 도장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심장 모니터의 B-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분노와 절망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그냥 참지 마세요. 저도 도와드릴 겨. 꼭 막아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사회복지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글씨체가 어르신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혹시 서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도장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복지사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위조가 의심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병원에서도 증거를 보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주는 옆에서 주먹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엄마가 도장 가져가서 아빠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한다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솟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분노와 슬픔이 이제는 더 이상 침묵으로 묻어둘 수 없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아들이고 며느리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으니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굳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묵을 잠시 지키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한 건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가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도장을 훔쳐 쓰고 내 이름을 위조한 것이냐. 그게 진정 가족을 위한 길이더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집만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었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는 다 진행됐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혔습니다.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다. 법은 진실을 따진다. 나는 이미 증거를 확인했고 도와줄 이들도 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에 순간적인 당황이 스쳤지만 곧 다시 냉정을 가장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병실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빠와 엄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왜 할머니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다 봤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할머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 울부짖음은 병실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 후 병원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 서류는 명백히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체와 서명, 도장의 사용 흔적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복지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복지사는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설령 가족을 위한다 해도 본인의 동의 없는 위조는 불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이제는 거짓말 못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날 힘들게 한 이유가 이거였느냐?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그랬느냐? 그렇다면 내 삶은 무엇이 되느냐?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시면 저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양심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 삶을 짓밟았다. 그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니다. 복지사는 다시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병원 차원에서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꼭 붙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 내 존엄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병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손주를 위해서라 생각했는데 점점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그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변명은 그만하거라.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상처는 깊다. 내가 손주를 위해서라 했다면 먼저 부모로서 양심을 지켰어야 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법인이 뭐니 해도 결국 가족 아닙니까?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럼 우리 모두 힘들어집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진짜 힘든 건 나 혼자였고 너희는 그 위에 서서 더 많은 걸 가져가려 했다. 이제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손주는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는 이제 참으시면 안 돼요. 저도 같이 할머니 편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오래 눌려있던 제 마음은 오히려 더욱 굳세게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버티지 않겠다. 내 존엄을 되찾고 이 아이 앞에서 당당히 서겠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며 마치 새로운 길을 비추는 신호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묘한 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소개해 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도장 사용 기록과 필체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내 존엄을 지켜야 한다. 손주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있어 할머니는 두렵지 않다. 너 때문에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찬란한 빛이 병실 안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웃으며 이 아이 앞에 당당히 서는 날,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나의 승리다. 퇴원하자마자 저는 변호사와 함께 관공서를 찾았습니다.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창고에서 제 신분을 확인한 뒤 위조된 서류와 도장 문제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직원은 제게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한 위조라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했어요. 이제 다 바로잡을 수 있어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제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에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법에까지 호소하면 우리 가족은 끝장납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내 삶을 짓밟은 건 너희다. 이제는 내가 내 권리를 지킬 차례다.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괜히 소문나면 창피한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남의 도장을 훔쳐 찍고 거짓으로 꾸민 건 쟤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병실에서조차 침묵하던 내가 이제는 단호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래 눌려있던 한을 뚫고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공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놓고 대조했습니다. 제 필체와 위조된 글씨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감정 결과 역시 본인 서명 아니므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은 내 것이 맞다. 하지만 나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과 증거가 일치합니다. 그 자리에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면 정식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그런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도장 사용 경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을 꾸며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가 한 짓은 내 삶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끌려 들어왔을까? 그 모습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밝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긴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고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자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또렷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차츰 낮아졌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맞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인 확인 서류가 없습니까?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히 위조가 의심됩니다. 그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버티려 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초조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노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이제 울며 참지 않겠다. 내 삶과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때 손주가 제 옆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맞습니다. 저는 끝까지 할머니 팬입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랫동안 눌려있던 제 마음속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내 존엄은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조사가 끝난 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위조된 서류는 모두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후련하게 뚫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한숨이 한꺼번에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손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차갑던 얼굴을 더는 유지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내 웃을 수 있는 건 내 존엄을 스스로 지켰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게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리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같이 집에 가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웃으며 살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끝내 나를 버린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마지막에 나를 지켜준 것은 손주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자 내 존엄을 되찾은 진짜 이유라는 것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끝내 존엄을 지켜내고 무엇보다 손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 한 줄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